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달꼬치 노점상을 하며 생계를 유지해왔다가 좋은 인연으로 인해 아이스크림 체인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실히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볼게요. 원래는 저도 나름 잘 나가는 커리어우먼으로 친정 부모님의 회사에서 마케팅팀의 팀장 역할을 했었어요. 친정 부모님은 홍보대 행사를 운영하셨는데 운영이 잘 되어 친정집은 나름 유복한 편이었죠.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하게 되어 남편은 세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후 저희 회사는 남편의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을 하게 되었죠. 이때 저에게는 2명의 의사 동생들이 있었어요. 둘 다 저보다 어린데요. 의사 동생들은 개천에서 용난 게 있었어요. 집안이 유복하지 않았고 오히려 어려운 편이었는데 어렵지만 열심히 살아 의사가 된 것이었어요. 의사가 되어 시집을 온 후로 저와 많이 친밀해지게 되었죠. 그러다가 저희 회사에서 동생들의 병원 마케팅을 맡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가 마케팅을 맡은 후 병원 매출은 30%나 증가했고 덕분에 의사 동생들은 병원장과 많이 친해져 눈도장을 제대로 찍을 수 있었어요. 형님 정말 감사해요. 형님 덕분에 이번에 병원장님이 저 연봉 올려주기로 하셨어요. 언니가 홍보 잘해주신 덕분이에요. 진짜 형님밖에 없다니까요. 이렇게 동생들은 제 덕을 많이 보았고 저를 잘 따르고 좋아했어요. 저도 동생들과 친하게 지내며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친정의 사업과 남편 회사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게 무너지게 되었어요. 친정의 회사는 새로운 홍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외주 용역 계약을 했고 꽤 큰 돈을 투자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경기가 닥치면서 기존 거래 기업들에서 홍보비를 줄이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었고 외주 용역비를 줄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새로운 홍보 방법을 개발하던 것도 멈추고 매출도 줄어들어 버리자 회사는 순식간에 적자를 내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이 회사를 장기간 운영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부모님은 많이 당황을 하셨고 방법을 찾는 사이 회사를 정리할 때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결국 친정회사는 빚을 많이 진 채 무너지고 말아버렸어요. 부모님은 개인 회생 신청을 하셨어요. 평생 살면서 돈 없이 고생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이었죠. 그렇게 친정의 사업이 망한 후 저는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직장도 잃고 든든한 친정집도 없어지고 난이 많은 것을 잃은 기분이었죠. 그래도 충격에서 빠져나와 극복하려고 하는 사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편이 탈세 사건에 연루가 되었어요. 남편이 세무관리를 하던 꽤 큰 회사 중 한 곳이 탈세로 신고를 당했고 해당 회사를 담당하던 세무 담당 직원들도 함께 고발을 당했어요. 어떻게든 남편이 처벌당하는 상황을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남편은 자그마치 5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막을 새도 없이 남편마저 옥살이를 하게 되자 저희 집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저 또한 같이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어요. 아직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와 학원비가 부족했는데 평생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았고 나서 저는 할 일이 없는 상황이었죠. 갑자기 무일푼이 되어 다음날 밥 한 끼를 먹을 걱정을 해야 했어요. 저는 재기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의사 동서인 동서 둘은 날이 갈수록 성공을 거뒀어요. 동서 둘은 아직 페이닥터였지만 돈을 잘 버는 피부과와 비만 클리닉을 함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병원장들과 친해지는데 도움을 줘 연봉도 높아지면서 맡은 일도 점차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동서 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어요. 형님이 동서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니 조금 부끄러운 생각도 들었지만 절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동서들이고 셋이 매우 친했기 때문에 분명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도움을 청했죠. 큰 동서, 작은 동서, 소식 들었겠지만 내가 정말 곤란한 지경에 처했어요. 친정에서도 폐업을 해서 나도 이제 일자리가 없어졌거든. 게다가 남편이 오게 되어서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데
내가 너무 급해서 그런데 혹시 병원에 일자리 하나 소개시켜 줄 수 있어? 아니면 당장 급한 돈만 조금 빌려주면 나는 무슨 일이든 해서 갚을게.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동서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동서들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저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한 번에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어머, 형님, 당연히 소식은 들었죠? 그런데 형님네 회사 망하는 바람에 저희 병원 마케팅도 중단되었잖아요. 물론 그 돈은 돌려받기는 했는데 병원장님이 마케팅이 중단되어서 언제나 하시더라고요. 저도 덕분에 불편해요. 형님이 제가 형님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형님을 도와달라는 말씀이세요? 마케팅은 이제 다른 회사에 부탁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그동안 동서들을 도왔는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동서들도 한 번만 나를 도와주면 안 돼. 아니, 자업자득이죠. 저희가 그걸 왜 도와야 해요? 사업하다가 망한 거면 스스로 책임져야죠. 저희가 도움 빌려줬다가 못 받게 되면 그거는 어디에서 받으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서줄은 이렇게 정말 싸가지 없이 거절을 했어요. 본인들이 저를 필요로 할 때는 건 이곳을 개고 다 내어줄 것처럼 하면서 제 옆에 붙어 있었는데 막상 제가 본인들의 필요로 하니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며 무시를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많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모르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싶었죠. 심지어 시어머니 또한 본인 아들이 옥살이를 하게 된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돌리고 싶었는지 저와 친정을 원망했어요. 아들이 맨날 일이 많다고 했어? 그래도 너의 친정집 회사 일 맡았을 때도 일이 많다고 했어. 걔가 너 내 친정집이라고 무리해서 하다가 다른 일을 신경을 많이 못 썼던 거야? 그러니 탈세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일에 연로가 된 것 아니야. 자주꼴도 보기 싫어 한 철이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며 본인 아들을 저와 우리 친정에서 망쳐놨다며 격려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가면 제가 마치 투명인간이라도 된 마냥 본체 만취하기 시작했고 식사 시간에는 제 밥그릇은 놓지도 않고 앉으라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우리 아이들까지도 보지 않겠다며 다시 얼굴 보지 않게 하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서러웠어요. 친정이 망하고 남편이 제 곁에 없는 것도 서러운데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못내 서러웠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기에는 시간이 없었어요. 당장 내일 또 다음 달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만 했어요. 결국 저는 길거리로 나와 달꼬치 장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트럭을 구해서 이동을 하면서 장사를 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길거리의 노점 경쟁은 치열했죠. 제가 자리를 잡고 조금 장사가 되는구나 싶으면 이를 질투한 누군가가 신고를 했고 경찰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접고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수중에는 번듯한 월세를 내는 가게를 마련할 돈이 없었죠.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신고하면 옮기고 신고하면 옮기고 하면서 자리를 잡는 방법을 터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길거리에도 제가 장사를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곳이 생기게 되었어요. 사무실에서만 일하다가 밖에서 일하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어요. 날씨가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고생이었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난로를 가져다 놓거나 선풍기를 쐬면서 장사를 했어요. 처음 해보는 노점상이라 익숙하지 않아서 손이 부르트고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전날에 재료를 넣어두는 것을 깜빡해서 다음날 재료를 전부 버리고 속성해서 엉엉 운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고되게 일을 익히기를 1년, 저는 드디어 혼자 노점상을 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고정 손님들도 생겨서 점차 장사도 안정되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퇴근을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 노점 트럭 뒤에서 꽤 큰 스포츠 가방 하나를 발견했어요. 저는 웬 가방인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았는데 밤 늦은 시간이라 이미 길거리에 있는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고 있었죠. 혹시 가방 안에 주인의 신분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 분실물 신고를 하려고 가방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 가방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 노점 안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 스포츠 가방 안에는 말도 못하게 많은 5만 원짜리 지폐 묶음이 들어 있었어요. 얼핏 보기만 해도 몇 억은 충분히 될 것 같은 돈이었어요. 그 돈을 보고 저는 가차없이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 돈이 탐나지 않았냐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전혀 탐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큰 돈이라서 제가 함부로 들고 있으면 절대 안 될 것 같았고 주인을 반드시 찾아줘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신고를 하자 곧 경찰들이 제 노점 트럭으로 왔어요. 그때쯤에는 경찰들도 제 노점에서 달꼬치를 사 먹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어서 경찰이 왔다고 도망칠 필요는 없었죠. 저는 노점 트럭을 마감하고 트럭의 집 앞으로 끌고 가기 전에 그 가방을 들고 경찰서로 함께 갔어요. 너무 큰 돈이 들어있다는 생각에 가방을 쥔 제 손이 가볍게 떨리고 심장이 쿵쿵거렸죠. 그렇게 경찰서에 가서 가방 속을 함께 확인했어요. 가방을 확인한 경찰도 깜짝 놀란 눈을 하고 저에게 말을 했어요. 정말 큰 현금인데요. 어쩌다 이런 게 그런 곳에 이거 마음대로 꿀꺽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마음이 아주 고든 분이십니다. 경찰은 저를 대단하다는 뜻이 쳐다봤어요. 어쨌든 주인을 찾아봐야 하기 때문에 액수를 세워보게 되었어요. 경찰이 지폐를 채는 기계를 가져왔고 영상과 사진을 찍으면서 그 돈을 모두 세는 것을 도왔어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 다 세워보았는데 그 돈은 자그마치 5억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몇만 원도 틀리지 않고 정확히 5억이었죠. 놀랄만한 돈이었지만 이렇게 큰 돈은 제가 가설 돈은 아니라는 생각에 경찰서에 놓고 나가려고 했어요. 사장님, 그래도 이렇게 큰 돈을 신고하셨는데 연락처는 하나 남기고 가시죠. 주인을 찾으면 연락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혹시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사장님께 연락을 드려야 하니까요. 제가 나가려는데 경찰이 붙잡아 연락처를 물었어요. 경찰 말대로 혹시 모르는 일이라서 제 연락처를 남기고 왔어요.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 출근해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제가 신고한 현금 다발에 대한 작은 기사가 올라와 있었어요. 노점상을 운영하는 A씨가 길바닥에 놓인 돈을 발견해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말이에요. 그 A씨가 바로 저였는데 기사에는 그렇게 큰 돈을 그대로 경찰서에 가져다 주었다면서 칭찬을 하고 있었어요. 어쩌다 일어난 우연한 일이었지만 오랜만에 누군가 저의 행동을 칭찬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기사까지 나간 덕분인지 경찰에게 연락이 왔어요. 5억의 주인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그 주인은 꼭 저를 만나고 싶어 한다면서 경찰서로 와 달라고 했어요. 돈의 주인은 하나도 잃어버린 돈이 없다며 저에게 살해를 하고 싶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노점을 조금 일찍 마감하고 경찰서에 들리게 되었죠. 경찰서에 가보니 돈다발의 주인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어요. 하지만 딱 봐도 옷이 고급스럽고 귀티가 나는 할머니였어요. 여유가 많아 좋은 것을 먹고 피부 관리도 많이 했을 것 같은 분이었죠. 역시 5억이라는 현금을 들고 다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제가 신고자라는 것을 알자마자 양팔을 벌려 저를 안아주시더니 정말 고맙다면서 여러 번 인사를 하셨어요. 아이고, 돈 찾아주신 분이구나. 이거 정말 고마워서 어떡해요. 내가 이 큰 돈을 잃어버려서 심장이 바닥에 떨어지는 줄 알았어. 돈을 찾아준 데다 나도 빠짐없이 가져다 주셨다면서요. 요즘에도 이렇게 양심적이고 좋은 분이 있네?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는 돈을 잃어버리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랑 내가 부동산업을 해요. 건물이나 땅, 빌라 같은 것을 사고 팔고 낡은 것을 사들여서 새로 지어서 팔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좋은 매물이 나와 구입을 했는데 나보다도 나이가 더 많은 할아버지가 소유연 주택인 거야? 할아버지가 현금을 가져다 주어야 매매 계약서를 써주겠다고 하니까 방법이 있겠어.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만 5억이나 뽑아서 가져가고 있었거든. 내 딸이 바빠가지고 내가 직접 가지고 가고 있었어.
그래서 이 가방 안에 돈도 있고 중요한 서류도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내가 돈 운반을 하던 중에 전화를 받고 그 가방을 정류장에 깜빡 들고 버스를 탔지 뭐야. 그냥 택시 타고 갈 걸 아니지. 택시에 놓고 내렸으면 더 큰일이 나왔을 수도 있지. 어쨌든 전화한다고 그 매물 있는 곳에 도착해서야 돈 가방이 없어진 걸 안 거야. 근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언제 그 가방을 어디에 내려놨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날 들렀던 음식점이랑 카페랑 부동산이랑 아이 뭐 그런 것만 다 찾아보고 정류장에 있을 거라는 생각을 못 했잖아. 그런데 이렇게 찾아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정말 내가 꼭 좀 사례를 하고 싶어서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됐든 현금 뭉치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라기도 하고 이렇게 돈 받으려고 찾아드린 것도 아니어서 사례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 좀 받아봐요? 사례금인데 뭘 어때서 그래? 사례금 받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할머니는 사례금을 받으라며 자꾸 저에게 들이밀었지만 저는 분실물을 신고한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양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경찰서로 할머니의 딸이 찾아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아, 그분이 신고해 주신 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딸까지 와서 저에게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며 사례금을 내미는데 저는 끝까지 사양을 했어요. 아예 괜찮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받을 수가 없어요. 분실물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것이 당연하죠. 돈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서 그냥 분실물이 돈이었던 것 뿐이니까요. 제가 그렇게 사양하자 결국 할머니와 딸은 그렇다면 이거라도 받아달라고 하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요즘 같은 때에 이렇게 양심적인 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저희가 그래도 제법 여유가 있으니까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저는 그렇게 부동산업 회사를 운영하는 부자 모녀의 명함을 받았어요. 제 처지에 부동산도 없고 당장 도와달라고 할 것도 없었지만요.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런데 그 후 할머니랑 그 따님은 저를 잊지 않고 오며 가며 지나칠 때마다 매번 제 노점에 들렀어요. 올 때마다 달꼬치를 종류별로 잔뜩 사가면서 저와 담소를 나누고는 했어요. 사장님, 요즘도 건강하시죠? 사장님 다 꽃이 생각나서 왔어요. 이 근처에 볼 일도 있고요. 공사위원장에 가는데 인부들 간식으로 달꼬치를 드리려는데 20개 아니 30개만 싸주세요. 요즘도 많이 바쁘시네요. 이번에는 어떤 곳을 지으세요? 노후된 상가 건물을 구입해서 철거 중이에요. 다 지었을 때 한번 같이 보러 가실래요? 점심 한 끼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두 모녀와 함께해서 친분을 쌓게 되었어요. 매번 제 노점에서 외상을 올려주고 어떤 때는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고마운 마음에 저도 변변치 않지만 명절을 앞둔 때에는 작은 선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뒤 시아버지 생신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박대했지만 시아버지는 그래도 저를 챙겨주시는 고마운 분이셨거든요. 저는 시아버지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긴장이 되었지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선물 조사도 있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 의사 동서들이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저는 인사를 했지만 동서들은 제가 온 것이 놀랍다는 반응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시댁에 들어서서 시아버지 생신상 만드는 것을 거두려고 하자 의사 동서들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어머, 노점 상하는 서민이랑 겸상을 하게 될까? 줄은 몰랐는데 정말 오랜만이네요. 형제, 오늘은 왜 굳이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단박에 이렇게 모욕적인 소리를 듣자 저는 할 말을 잊고 말았어요. 무슨 말이라도 대꾸를 하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부엉이를 거들 준비만 했어요. 그러자 동서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내쫓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아니 없이 살아서 그런가?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요, 형제? 시어머니가 형님 보기 싫어하는 거 잊으셨어요? 우리도 무식하게 몸으로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사람이랑 굳이 겸상하기 싫다고요.
선물만 두고 어서 집으로 가세요. 동서들이 이렇게 타박을 하는데 그제서야 저도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섭섭하고 상처를 받아서 돌아서기만 했는데 이런 소리까지 듣고 나니 제대로 화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 둘은 싸가지가 없어서 그런가요? 제가 조용히 있으니 더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죠. 너희 대체 무슨 말이야? 의사이고 돈 있으면 그렇게 아무나 무시해도 되는 거야? 나보고 눈치가 없다고? 너희는 아주 인성이었구나. 내가 도와준 걸 고마운 줄도 모르고 단물만 쭉 빨고 모르는 척하더니 이제는 아주 싸가지가 없네. 어디 계속 말해봐. 계속 해봐. 저도 가만히 있지 않고 맞서서 싸웠어요. 이렇게 동서와 제가 부엌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웅다웅 싸우고 있죠. 생일자인 시아버지가 오셔서 크게 호통을 주셨어요. 다들 뭐 하는 거야? 동작구만. 대체 같은 집 가족들끼리 왜 이러는 거야? 저희는 시아버지의 호통에 일순간 모두 합주기가 되었어요. 시아버지는 상황을 다 파악하신 건지 저희가 싸움을 끄디자 중재를 하셨어요. 너희들 형님, 그러는 거 아니다. 돈 없다고 무시하는 건 이해 없는 짓이야. 너희들이 그렇게 못 배운 애들이냐?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야? 너희 형이 잠시 힘들다고 해서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못된 소리를 할 수가 있냐? 다음부터 이런 소리 하는 건 내 귀에 들리면 너희는 아주 아작을 낼 줄 알아. 시아버지는 제 편을 들어주며 동서들을 혼내셨어요. 그리고 이어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큰애야, 이런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생일 축하하러 온다고 해서 안 사람한테도 다 안다니 일러도 없어. 그네가 오는데 처음처럼 박대하지 말라고 말이야. 너라고 남편이 옥살이를 할 줄 알았겠냐? 그러니 오늘은 마음 놓고 밥 먹고 가라. 못난 아들놈 때문에 내가 고생이 정말 많다. 시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시어머니와 동서들에게 향했던 원망의 마음이 사르르 녹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건 서러웠던 것들이 모두 풀어지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제 어깨를 꽉 잡아주셨어요. 저는 울면서 시아버지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와 시아버지를 동서들은 못마땅한 눈빛으로 보고 있었죠. 결국 그날은 저도 시댁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시아버지의 생신 축하를 알고 선물을 전달드렸죠. 그리고 모두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동서들과 시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아버지, 이제 개헌할 만큼 돈이 모인 것 같아서요. 이번에 재료 중 건물이 있는데 위치도 좋고 월세도 적당해서 저희 두 집이 힘을 모아 피부과를 크게 운영해볼까 하고요. 그렇게 시아버지 생일 잔치가 끝나고 저는 저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동서들은 그날 있었던 일을 잊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 생신날이 끝난 후에도 동서들은 저를 가만둘 생각이 없는 것 같았죠. 시아버지 생신 때 본인들이 혼난 것이 화가 났는지 동서들은 결국 저를 더 직접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 손님이 몰려 제가 열심히 장사를 하고 있는데 동서 둘이 제 노점 앞으로 와서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동서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절대 저를 응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계속 장사를 하는데 큰 동생이 경찰서에 전화를 하더니 제 노점을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네, 거기 경찰서예요. 여기 불법 노점이 있어서요. 와서 철거 좀 부탁드려요. 물론 관할 경찰서의 경찰들은 제 노점상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출동하지 않을 수는 없었죠. 저는 경찰들이 오면 노점을 접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서 마음이 급해졌어요. 일단 주문받은 손님들 것을 모두 건네주고 나서 동서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너희 말대로 너희는 그렇게 돈이 많으면서 꼭 여기까지 와서 일해야겠어? 어디 오늘 너희 나랑 제대로 붙어보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노점에서 나와 동사들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동서들은 질세라 제 노점 위에 음식과 물품을 뒤집어 엎기 시작했어요.
이딴 노점상이나 하면서 뭐가 잘났다고? 시댁에 와서 우리한테 큰 소리야? 몇 푼도 안 하는 이딴 것들 다 엎어버리면 그만인데 형님, 아주 잘 나셨네요. 뻔뻔하게 시댁에 나타나서 형편 좀 나아졌나 했더니 아직도 이러고 살고 있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딴 소리를 해. 가난하고 가진 것 없으면 분수에 맞게 굴어올 동서들은 제 노점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난리를 쳤어요. 저는 둘을 뜯어 말렸지만 이미 노점은 엉망이 된 뒤였죠. 그리고 나서 동서들은 분이 다 풀린 듯 씩씩거리며 시원하다는 표정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동서들이 돌아간 뒤 경찰들이 출동을 했는데 엉망이 된 노점과 허망한 제 표정을 보더니 경찰들은 말없이 사방에 흩어진 조리 도구들을 주워주고 돌아갔어요. 어차피 저는 오늘 상사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태였으니까요. 저는 울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너무나 화가 나고 제 신세가 서러웠지만 울면 지는 것 같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꾹 엉망이 된 노점과 노점 주변을 정리했어요. 그렇게 참는데 누군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돌아보니 부동산 회사를 하는 할머니와 그 따님이 서 있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걱정스럽게 들여다보면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다 봤는데 방금 그나 할 일을 친 것들이 동서들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이렇게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엉망이 된 노점을 모두 정리한 뒤 할머니와 따님에게 저의 사정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할머니와 따님은 아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악랄한 동서들이 개원한다는 건물이 어디예요? 알려주세요. 그동안 큰돈 찾아준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 은혜 갚을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저는 시아버지 생신날에 들었던 병원의 위치를 말해주었어요. 그 근방에서 새로 개원하는 피부과는 한 군데 밖에 없어서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할머니와 따님은 그 건물을 알아보시더니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저희가 그 상가 건물을 구입했어요. 동서들의 병원이 자리가 잡힐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원이 잘 되기 시작하면 재계약을 안 해줄 생각이에요. 그때 되면 저희랑 같이 동서들을 찾아가요. 가서 아주 당당하게 복수를 해주자고요. 저는 놀라운 소식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리고 상가 건물을 사들일 정도로 저를 생각해준 것이 고마웠어요. 그러면서 죄송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제가 괜히 사정 이야기를 해서 상가 건물까지 사게 된 것은 아닌가 복수를 대신하게 해주었는데 너무 크뇨.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요. 어쨌든 갖가지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니 할 거면 제대로 된 복수를 하자 싶었어요. 그렇게 1년 후 동서들 병원은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어요. 피부과랑 비만 클리닉을 같이 하다 보니 여자 환자들이 줄을 지어 섰고 점차 소문이 나서 예약 없이는 갈 수 없는 병원이 되었어요. 그러던 때 다시 시아버지 생신이 돌아와서 저는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동서들은 더 기고만장해서 전보다 저를 더 무시하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불의령이 한 번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저를 타박하지는 못했지만 은근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계속했어요. 형님, 시아버지 생신상은 형님이 좀 만들어요. 형님은 어차피 다 꽃을 굽는 이라 하잖아요. 음식하는 거는 어차피 매한 것인데요. 형님이 하는 게 빠르지 않겠어요. 맞아요. 저희는 요새 병원이 워낙 잘 되어서 시아버지에게 생신 선물로 용돈도 크게 드렸거든요. 그럼 용돈 많이 못 가져온 사람이 음식 정도는 해도 되잖아요. 저는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어이가 없었지만 저의 복수는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여유롭게 받아주기로 했어요. 동서들은 손이 없나 봐. 아니면 평생 요리 한 번 못 해봤나.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진 것도 안타깝기는 하네. 시아버지 생신상인데 돈으로 처리하는 듯이 말하는 게 적당한 일일까 싶기는 하지만 뭐 알았어. 그러자 동서들은 시아버지 눈치를 보느라 크게 화를 못 내고 제 앞에서 한참을 삐죽거리다가 거실로 가버렸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코웃음을 쳤죠. 어차피 조금만 있으면 제 앞에서 꼼짝도 못할
거면서 마지막까지 저렇게 못되게 구는 모습이 가소로웠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병원, 기업 후 2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재계약을 해야 해서 동서들은 할머니와 따님에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할머니와 따님이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재계약 자리에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재계약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 따님 대신 제가 나갔어요. 동서들은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그것을 맺히는 것이었어요. 형님, 여기가 어디라고 오신 거예요? 저희 보러 오신 거예요? 건물주님은 어디 가셨고요? 형님이 왜 여기 계시지? 이해할 수가 없네.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동서들 앞에 따님 회사의 명함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이분이 상가 주인인 건 알고 있지? 얘분이 바로 내 후원자이셔. 지금 나는 이분의 대리인으로 온 거고 곧 있으면 너희의 건물주님도 오실 거야. 제가 이렇게 말을 하자 동서들은 아까보다 더 눈을 동그랗게 크게 떴어요. 동서들이 제 말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상황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인 따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건물주인인데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상가에 재계약 일은 없는 일로 할까 싶어요. 어떠세요? 따님이 이렇게 말을 하자 동서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가 정신이 든 듯이 말까지 더듬어가면서 따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재계약을 안 하시겠다니 저희 병원 운영 계속하고 싶은데요. 이제 막 자리 잡혀서 장사도 잘 되고요. 월세도 단 한 번도 밀린 적 없잖아요. 갑자기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저희는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다고요? 아, 그러시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형님께 그동안의 일들에 대해 사과를 하세요. 여러분의 형님이 저와 가까운 사이여서요. 형님에게 그런 짓을 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분들과 계약과 안개를 유지하는 것이 영 찜찜했는데 제대로 사과를 하신다면 그것을 보고 재계약을 할지 말지 정하기로 할게요. 따님은 그렇게 으름장을 왔어요. 동서들은 많이 당황한 모습으로 저를 쳐다보았어요. 저는 8장에 낀 채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동서들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한 것인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표정을 받고 말을 했어요. 형님, 이거 다 오해라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오늘 저희 병원 재계약하러 나온 건데 병원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좀 말 좀 해주세요. 저는 그런 동서들을 보면 웃었어요. 그리고 말을 했어요. 버터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돈 없다면서 무시한 거 아니면 내 노점상이 와서 다 뒤집어 엎고 난리를 친 거? 그 중에 어떤 것이 오해였다는 거야? 제대로 사과를 해도 봐줄까 말까 하는 차에 이게 무슨 말이야? 동서들은 제 말을 듣고 사색이 되었어요. 그러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필기 시작했어요. 형님, 진짜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으니 꼭 좀 건물주님께 말씀 좀 잘해주세요. 그건 무시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거 다 사과 들을게요. 형님네 노점에서 행패 부린 것도 진짜 죄송해요.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할게요. 그러니 꼭 좀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는 벌벌 떨고 있는 동서들을 내려다보다가 옆에 앉아있던 따님에게 이 정도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따님은 동서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재계약을 해드릴게요. 어차피 재계약은 1년 단위니까 이후에 조금이라도 이분에게 밉보이거나 이분을 모욕하거나 무시하면 바로 상가를 빼라고 할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따님은 동서들에게 신신당부를 하였고 동서들은 연신고개를 끄덕이며 그저 잘 좀 봐달라고 빌 뿐이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할머니와 따님 덕분에 동서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를 받고 더 이상 무시를 당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서들은 다시 제 앞에서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했어요. 어머, 형님 오셨어요. 반가워요. 저희가 형님 쓰시라고 명품 가방 좀 샀거든요. 좀 있으면 형님 생일이잖아요.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모쪼록 저희 좀 잘 살펴주세요.
역시 형님은 음식도 잘하시네요. 다음에 저한테도 가르쳐 주실 수 있으세요? 가르쳐 주시면 다음에는 제가 음식 다 할게요. 그런 동서들이 가수로 하지만 앞으로 동서들이 저를 함부로 대할 일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몇 년이 지나고 남편도 무사히 출소를 했어요. 남편은 형을 다 살고 나왔지만 이전에 일을 할 수는 없게 되었어요. 제가 그 일로 힘들어하자 그 따님이 그것을 눈치채고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동생 내 명의로 된 상가 중에 목 좋은 곳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 한번 해보겠어? 동생이니까 내가 월세도 절반만 받을게 해. 한번 남편분이랑 상의해서 말해줘요. 저와 남편은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정말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노점을 처분하고 저희가 모아둔 돈에 얼마간의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프랜차이즈 아이스크림 가게를 열었어요. 지금은 저희 남편과 제가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어요. 다행히 가게는 잘 되고 있고 나님 덕분에 월세 부담도 적어서 아주 좋은 기회가 되어주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해요. 동서들처럼 앞뒤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요. 세상 모두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인연이 따라온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5억을 돌려주지 않았다면, 그리고 5억에 대한 사례금을 받았다면 이렇게까지 좋은 인연과 좋은 기회를 얻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양심껏 살다 보니 이런 더 큰 행운이 찾아온 것 같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까지 어렵게 살았지만 제가 얻게 된 이 인연을 바탕으로 다시 새 삶을 시작한 것을 보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들어요. 제 사연에 듣는 여러분들도 항상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인연들이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